지금 금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가치를 보존하는 저축입니다. 금은 주식처럼 상장 폐지의 위험이 없고 채권처럼 발행 주체의 신용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한 종목이며 보관만 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 가치 하락을 상쇄해주는 자산입니다. 이 단순함이야말로 금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실물금의 구조는 매우 유리합니다. 현행 제도상 실물금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반면 금통장이나 ETF는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자, 배당소득세가 붙고 일정 규모를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같은 금 가격 상승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보유했는가에 따라 손해지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금값이 너무 오른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금은 가격이 아니라 총량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1g을 사든 내년에 1g을 사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모았는가입니다. 화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희석되지만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금의 상대적 가치는 더 부각됩니다. 결국 금은 타이밍 게임이 아닙니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차분히 모아가는 장기 저축 수단입니다.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총량을 늘리는 전략. 이것이 한국 시장 환경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 접근 방식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물금과 금통장, ETF의 차이를 세금 구조 관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 투자를 논할 때 대부분 가격 전망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가격이 아니라 세금 구조입니다. 같은 금값 상승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보유했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먼저 실물금입니다. 한국의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이 실물금을 보유했다가 매도해 시세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음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뿐 이후 가격이 몇 배가 오르더라도 추가 과세는 없습니다. 금을 오래 보유할수록 이 구조적 장점은 더욱 커집니다. 반면 금통장은 전혀 다릅니다. 금통장은 편리해 보이지만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기본적으로 부과되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급여소득과 합산되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 최대에 가까운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되면 체감 수익률은 더 낮아집니다. ETF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금 ETF는 금통장과 유사한 세금 구조를 가지며 해외 금 ETF의 경우 수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운용보수, 수탁수수료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편리함의 대가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 때문에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일수록 금융상품형 금투자보다 실물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금값이 오르는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오르더라도 세금으로 살지 않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물금을 살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유통 경로와 합리적인 매수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물금 투자의 성패는 언제 사느냐보다 어디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금이라도 유통 구조에 따라 실제 매입 단가는 크게 달라지고 이 차이는 장기 보유 시 누적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홈쇼핑과 백화점입니다. 이 채널들은 신뢰감 있고 편리해 보이지만 가격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비쌉니다. 화려한 마케팅, 매장 운영 비용, 인건비가 모두 금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금 자체의 가치가 올라서 비싼 것이 아니라 유통 마진이 과도하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 투자자일수록 이런 채널을 통해 접근하다가 시작부터 불리한 가격에 매수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금 소매 구조에서는 부가가치세 10%에 더해 제조사와 유통사의 마진이 누적됩니다. 그 결과 금을 사자마자 다시 팔면 가격이 꽤 올라야 본전을 회복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때문에 금은 사면 손해부터 본다는 인식이 생기지만 이는 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구조의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중개, 중매 방식의 거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를 직접 연결해 합리적인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매수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매도자는 일반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유통 마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물 금 투자는 단순히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격 구조를 사는 행위입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금을 들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주제, 실물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실물금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보관에 대한 불안입니다. 집에 두면 도난이 걱정되지 않을까? 은행 금고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보관 문제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정용 금고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형 금고가 아니라 쉽게 들고 나갈 수 없는 중량의 금고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정 무게 이상의 금고는 그 자체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도난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여기에 CCTV나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을 더하면 현실적인 안전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귀금속뿐 아니라 중요한 서류와 가족의 소중한 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 개혁금고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리적 안전성만 놓고 보면 매우 안정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리스크를 극도로 우려하는 경우에는 은행 접근성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한 곳에만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은 집, 일정 부분은 외부 보관 등 분산 보관이 합리적인 전략이 됩니다. 이는 도난 위험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물금 보관의 핵심은 완벽한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지나친 공포는 필요 없고 과도한 방심도 위험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물금 투자 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세금의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물금 투자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은 세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팔면 결국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이는 금융상품과 실물 자산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인식입니다. 세금은 금 자체보다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거래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물금을 새 상품으로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합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실물금 투자에서 발생하는 거의 유일한 세금입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해 매도하더라도 개인에게는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과세가 없습니다. 즉, 가격이 2배, 3배가 되더라도 세금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실물금이 장기 보유에 적합한 이유입니다. 반면 금융상품형 금투자는 구조적으로 세금이 누적됩니다. 금통장, ETF, 금 관련 주식 등은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금융소득으로 잡히고 이자,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이어져 세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체감 수익률은 생각보다 빠르게 낮아집니다. 실물금의 또 다른 장점은 중고거래 구조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실물금을 깨끗한 상태로 보관했다가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추가 부가세 부담 없이 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매도자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거래 구조 자체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결국 금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올랐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세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하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제도로 잃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많은 자산가들이 ETF 대신 실물금을 선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 판단의 기준은 수익률보다 통제 가능성으로 이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자산가들이 금 ETF보다 실물금을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ETF는 편리하지만 구조적으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비용 구조입니다. ETF는 운용보수, 수탁수수료,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단기간에는 체감되지 않지만 10년, 20년 보유로 가면 복리처럼 누적되어 수익을 잠식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리스크의 분배 구조입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100% 부담을 지지만 수익이 나면 운용사와 구조적으로 나눠 갖는 형태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접근 제한 리스크입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거나 제도 변화가 발생하면 거래 중단이나 환매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 금융위기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는 반복되었습니다. 종이자산은 시스템 안에 있는 순간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실물금은 시스템 밖의 자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순간부터 접근 권한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산장애, 시장 폐장, 제도 변경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접 통제 가능성이야말로 실물금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자산가들은 금을 불려주는 수단이라기보다 지켜주는 자산으로 봅니다. 이미 사업과 노동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과물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수단입니다. 실물금은 이 역할에 최적화된 자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금과 함께 반드시 논의해야 할 자산, 은이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와 금은비 관점에서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금과 은은 역사적으로 항상 함께 움직여 왔습니다. 다만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클에서 금이 먼저 움직이고 일정 시차를 두고 은이 더 큰 변동성으로 반응하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금은비, 즉 골드 실버 레이쇼입니다. 금은비는 금 1온스를 살 수 있는 은의 온스 수를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은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고 낮아질수록 은의 상대적 가격이 올라왔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금은비는 극단적인 위기 국면에서 크게 벌어지고 이후 은가격 상승과 함께 빠르게 축소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최근까지 금은비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는 점은 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금값이 이미 상당 부분 올라온 구간에서는 신규 자금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은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실물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은의 또 다른 강점은 산업 수요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반도체, 군수산업 등에서 은의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과 달리 은은 소비되고 사라지는 비중이 높아 장기적으로 공급 압박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점은 은이 단순한 금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자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접근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변동성 자산에서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선택, 특히 레버리지 상품과 선물 거래의 함정을 짚어보겠습니다. 금과 은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는 이야기와 금, 은, 선물이나 레버리지가 적합하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에게 선물 거래와 고배율 레버리지는 자산 증식이 아니라 자산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선물 시장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과 은 선물은 높은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거래되며 작은 가격 변동에도 계좌가 크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가격이 몇 %만 움직여도 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중간에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면 그 방향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진콜과 반대 매매입니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움직이면 투자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포지션이 강제 청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손실은 확정되고 회복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방향은 맞았는데 계좌는 날아갔다는 경험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실물 금과 은은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강제 청산이 없고 시간은 투자자의 편이 됩니다. 보유만 유지하면 시장의 장기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상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탈락을 가르는 구조적 차이입니다. 금과 은은 단기 트레이딩의 도구가 아닙니다. 꾸준히 모으고 총량을 늘리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자산입니다. 욕심을 앞세워 레버리지를 선택하는 순간 금과 은이 가진 본래의 장점은 모두 사라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금을 투자가 아닌 저축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장기 자산 축적의 관점에서 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과 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금은 주식처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시간을 축적하는 자산입니다. 가격 등락에 집중하는 순간 금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금의 역할은 단기간에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화폐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작동합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산은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금은 이 흐름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자산입니다. 금은 발행 주체가 없고 임의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 대비 상대적 가치를 회복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금은 얼마에 샀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고점이라고 불리던 가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중간 가격이 되었습니다. 단기 조정은 반복되지만 장기 추세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며 위로 이동해왔습니다. 부자들이 금 가격을 매일 확인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금의 시세가 아니라 보유한 총량을 봅니다. 목표는 몇 %의 수익이 아니라 몇 그램, 몇 킬로그램을 확보했는가입니다. 이 접근 방식이 심리적 안정과 장기 성과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금은 투자가 아니라 저축입니다. 종이화폐를 진짜 자산으로 옮겨 담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금은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금융위기, 전쟁, 시스템 리스크 국면에서 금이 왜 다시 중심에 서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금융위기와 전쟁, 시스템 붕괴의 국면마다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종이자산은 흔들리지만 금은 끝까지 남습니다. 이 점이 금이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금은 특정 국가나 제도의 신용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는 자산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은 제도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가치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거래가 멈추고 규제가 강화되며 접근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물금은 손에 쥐는 순간부터 시스템 밖의 자산이 됩니다. 전산장애, 거래 중단, 국가 간 제재와 무관하게 가치를 유지합니다. 환율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수록 통화 가치는 급격히 흔들리고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국내 금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금이 단순히 국제 시세만 따라가는 자산이 아니라 통화 리스크를 동시에 해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도 금은 위기 시 최후의 담보 역할을 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 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결국 금은 미래를 예측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예측이 필요 없는 자산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최소한의 가치를 지켜주는 보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금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산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